이번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취득세 관련돼서 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네. 취득세 내용 한번 볼까요? 취득세가 개인의 경우 2주택의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2%. 여기 이제 빠진 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거 거의 뭐 쇼킹입니다. 취득세율 12%. 그냥 바로 빡 때려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시키면서 현물 출자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75% 해줬던 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주택자는 영향이 없어요. 그죠? 이번에 빠졌어요. 취득세 관련돼서.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겠다. 근데 또 생애 최초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오히려 감면해주겠다.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가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건가가 좀 보여질 것 같은데요. 1주택이었다가 주택을 하나 더 사면요. 10억 아파트 취득세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8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주택자가 1주택을 하나 더 사면 3주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3천만 원 취득세 내다가 1억 2천만 원 내래요. 오, 그럼 11억 2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엄청 많아. 무서워서 사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유주택자가 더 사는 것은 네.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 세금 내고 그 이상 훨씬 플러스 알파를 강하게 이거 충분히 내는 8% 또는 12%의 취득세를 내고도 먹을 게 더 많이 있다. 더 오를 거다. 이제 감안하고서들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또 팔 때는 양도세도 아까 이제 양도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내년 이제 2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도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끼는 추가되는 세율도 있기 때문에 빡빡하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살 때도 세금 더 내야 되고 남아도 팔 때 내야 되는 세금 많고 그러니까 그냥 사지 말라고 이 새끼야. 이거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저는 인별인가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아내 이름은 집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개인이라 그랬으니까 개인 2주택은 8%? 그럼 내 이름으로는 더 사지 말고 집사람 이름으로 사면 그거는 이제 적당히 되겠거니. 뭐 그렇게 되면 가족 4명이면 4인이네. 4개 살 물론 이제 자금 출처가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인별인가요? 세대별인가요? 막 댓글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법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했더니 지금 이미 사실 4주택부터 바뀌어서 12, 16 그 대책에 따라 바뀌어서 4주택 이상 살 때는 1에서 3%에 대한 감면이 적용 안 되고 4% 4.1에서 4.4에서 4.6 사이에 지금 세율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봤더니 세대 기준이래요. 이미. 그러니까 4주택 내 이름으로 3개 있고 집사람 이름으로 하나 사면 4% 세율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카운트를 세대 기준으로 카운트한대요. 그래서 취득세 낼 때 요 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주택도 그냥 세대 기준이다. 예. 집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 더 사면 8%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세대 분리? 이혼하고 뭐 진짜 이거 더 살려고 그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게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거는 이게 기존에 짤짤이 하러 가는 사람들 양도소득세 단기 매매 중과로 막혀 살 때도 취득세 8% 내야 돼.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그죠. 네. 그것도 또 법인으로 살 거 미리 대비해갖고 법인은 그냥 12% 때려버렸어요. 법인 아예 그냥 네. 이 놈의 새끼들 이렇게 딱 아예 그냥 이번에 그동안 계속 법인으로 만들어서 1인 법인 해서 계속 일이 아니지.
집을 하나 가진 여러 개의 법인, 뭐, 네. 난 10법인 갖고 있어. 물론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할 수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방에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법인 명의로 그렇게들 많이 사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 강의 다니다 보면 네, 회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서울에 똑똑한 투자자들이 법인으로 다 들고 내려와서 네, 법인 이름으로 그렇게 쓸어 담아 갔다 이런 얘기들. 그분들 이제 머리 아프겠는데? 계속 하셨는데, 어우,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쓸어 담겨 있는 거니까 이제 팔 때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추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사진 않아도 지금 들고 있는 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 엑시트 방법이 어떻게 있을래? 그냥 놓고 지금 팔면 되나? 응? 팔면 되나? 언니 6월 1일 이전에 내년 6월 1일 네. 전에 네,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으라는 얘기죠. 강하게 지금 시그널을 밀어놓고 그 있는 물량들 거죠. 지방에는 그럼 물량들 좀 나오겠네. 서울 거는 잘 안 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되면 또 지방의 것들은 정리하고 다시 거기서 회수된 자금으로 또 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살짝 좀 했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러게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대충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양도차익이 별로 안 나오는 것부터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종부세도 올라간다고 하고 네 하니까 뭐 양도차익이 별로 안 나오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거보단 지방 거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방 것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대책에 따라서 찐돌 진짜 똘똘한 요새 찐이야 이런 표현 쓴다면서요. 진짜 이제까지 양극화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찐돌의 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좀 왜냐하면 어중뛴 거 2주택 하나만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이상 2주택이면 세율이 따블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들고 있어서 저거 하느니 그냥 어쭙지 않은 애들은 덜 먹었으면 손해를 보고라도 털어서 뭐 많이 못 먹었으면 그거 더 먹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털 거 털고 그냥 하나만 똘똘하게 대신 뭉쳐가지고 똘똘한 지역에 하나만 잘 들고 왜냐하면 하나만 들고 있으면 보유세가 버틸만한 그때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그리고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인별로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취득세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세대별 8%면 더 사는 건 좀 부담스럽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좀 가능하다면 아내 하나 남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있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이렇게 뭉쳐서 갖는 형태가 그렇게 가고 좀 쭉정이들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들 중에 쭉정이들은 예를 들어 강남이랑 강북 들고 있으면 강남 하나 정도만 들고 강북은 그냥 던지고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강북 핵심 지역이 하나 있고 강북의 사이드에 하나 있으면 강북의 사이드는 못 버티겠으면 가급적 던지고 강북에 똘똘이 하나 갖고 있고 강북에 쭉정이 하나랑 어디 수도권에 뭘 들고 있으면 수도권을 버리고 이 쭉정이를 하나 핵심 이 서울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경해 가면서 이제 거기에 소외된 애들은 이제 안 되겠지. 이게 점차 이렇게 버려지고 가져갈 사람이 없어지는. 애초에 그 동네는 원래 수요가 없어서 잘 집 살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지역의 애매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막 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들 중에서 주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예를 들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렇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커버해? 분양을 내가 이제 빌라를 줬어. 지금 자율주택 정비 사업해서 빌라 짓잖아요. 그렇죠.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한다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하라고 하는 게 결국 빌라 짓는 거잖아. 줬어. 분양을 해야 돼. 이 집 잘 졌습니다. 받으세요. 했더니 요새 무주택이 중요한 거 무세요? 지금 청약 당첨만 되면 피가 10억이고 8억이고 5억인데 이거 빌라 가져서 뭐 하냐고.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집 살고는 싶어요. 무주택 유지해야 되니까 전세를 주세요. 근데 사업 시행자도 머리 아프지. 우리도 이거 보유세 많이 나와서 못 팔고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그것도 아마 뭐 이렇게 미분양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도 보면 아까 법인이 뭐 이
임대사업자도 중과가 적용되고 하는 게 매입형은 되는데 신축해서 임대사업자 하는 거 뭐 이런 건 또 혜택을 준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임대사업자도 약간 조금 이 종부세 내는 게 약간 차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업자들도 되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택을 사서 부수고 새로 주택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 있잖아. 보통은 사업자들이 한 사업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거 그렇죠. 끝나면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 판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 살 때 8% 12% 두들겨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빌라 짓는 사람들도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거고 분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이랑 빌라 분양해야 되는데 저 이거 사면 취득세 이 무주택자는 안 살려고 잘 안 살려고 할 거고 왜냐하면 무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크니까 청약통장 3기 신도시 이런 거 받아먹으려면 무주택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대출도 막히고 뭣도 하고 하니까 가급적 빌라 안 살 거고 그럼 결국 이런 빌라라든가 말 그대로 좀 소위 말해서 인기가 좀 덜한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민간주택들이잖아. 새빌라 이런 것들을 지으면 분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주택자들인데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이 동네 뭐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취득세가 8% 12%야. 그럼 이거 사야 안 사요? 못 사죠. 이거 야 부담스러워. 너무 비싸. 그럼 뭐라 그러겠어? 8% 취득세 저희가 내드릴게요. 아마 그럴 거야. 취득세 지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현수막 붙여서 팔겠지.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야 이번에 빌라 지어서 망했어. 이거 별로 나 못 남았어. 그렇게 사면 되겠구나. 매도할 때 매도인한테 세입자 명도하고 건물 철거해서 토지로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살게요. 그럼요. 낙인지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또 이제 거래를 하긴 하겠다. 매수는 할 수 있어. 매수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팔 때는 이제 이런 어쨌든 옵션.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가 오히려 수혜를 입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이잖아요. 4%에다가 교육세, 농특세 물론 4.6. 실제로 거의 한 5% 세율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저거 채권 할인하고 뭐 하고 하면. 근데 그래서 야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250, 1,000만 원이야. 근데 주택을 사면 기껏 해봐야 300이거든. 그래서 야 주택이 훨씬 거래 비용이 적고 오피스텔은 항상 인기가 없었어요. 취득세가 비싸서. 근데 그렇죠. 이제 바뀐 세상이 됐어.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 12%니까 이게 8%에다 부가세가 또 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 9%막 이렇게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오피스텔 세율이 싸네. 주택 세율의 절반이야. 싸. 3분의 1에서 절반 순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 살 거면 이런 거 사라. 이제 따져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으로 분양자격 나올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도 물건에 따라서는 주택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틈새 물건들 있잖아요. 세율이 이제까지 불이익 받았던 거 얘가 주택이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이게 되면서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지방에 저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좀 생각되는 지역들이 좀 있었었죠. 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역보다는 양도 차익이 적을 거니까 매도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시그널이 정부가 유도한 대로 가버리면 지방이 매도 물건이 넘쳐나게 되면 가격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그 대마가 뜨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해서 지방에 따라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일단은 대마는 못 가게 빡 막아놨죠. 토지 거래허가구역 그로 해서 막아놓고 근데 지방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얘도 좀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 사실 지방 시장은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어서 지방에 짤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짤짤이도 맨 마지막에 와서 그 동네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으로 그렇죠. 받아주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잘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랬던 건데 음. 이제 지방에 산업이 살고 실수요자들이 와서 전세로 가격을 받쳐주고 올라오든 매매로 쫓아와서 매수를 해주든 그런 게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런 게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가수요를 일시적으로 호가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게 빠지고 나면 특히 이제 그 호가를 끌어올려주던 가수요들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원래 투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막차 타신 분들 특히 네 이런 분들은 어우 진짜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관련돼서 완전 심하다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허가가 안 나온다는데? 허가 안 나와요. 허가 그냥 들은 얘기 중에서는 네. 꼭 이거 입주하셔야겠어요. 저 직원이 아 그래요? 이거 꼭 여기 이거 들어가 사셔야 돼요. 허가 내주기 싫은 거야. 그렇죠. 꼭 사셔야 돼.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래서 허가를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들 통장 다 갖고 오래요. 야 진짜 위는 위에대로 틀어 막아놓고 밑에는 지금 완전 뭐 거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하게 이번 대책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취득세 부분이 아니었을까? 취득세가 해요. 이제 싱가포르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책 나온 것 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진짜 찐또래 시대로 하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제가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지난 장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장이 가면 갈수록 뭐가 힘들어지냐면 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현금이 진짜 절실해져요. 대출을 쓰고 싶어도 빌려주질 않아. 대출이 막혀서 돈을 옛날에는 돈이 흔했는데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더 나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규제로 당길 수 있는 자금은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내야 될 부담은 늘어나요. 보유세 부담은 이렇게까지 높아질 줄 몰랐지만 계속 예상치보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팔아서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팔아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자산은 많은데 이걸 팔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빤한 거지. 근데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는 되게 많은 거야. 자,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있잖아. 뭐? 왜? 전세 보증금 올려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네. 보유세를 납부하겠다. 전세 보증금도 그게 내 뜻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장이 전세 가격이 올라주거나 그런 게 받쳐져야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변수인 거예요. 해피하게 올라주면 해피한 건데 막 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전세 가격이 되게 안정화됐어. 그러면 못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사실 그것만 너무 바라보면서 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졸라 중요해. 현금 흐름이 진짜 중요해. 상승장의 하반기로 갈수록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요번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종부세를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아끼고 안 쓰고 막 이래서 어떻게든 내려고 버텼는데 못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뺏어가요. 국세 체납이잖아. 그렇죠. 압류해야지. 그럼요. 압류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압류해서 내라고 싫어, 이거 싫어. 하다가 네. 못 내면 보다 뭐 하겠어. 공매 넘기겠지. 그러니까. 공매 넘기면 그 공매집 뺏길 거 아니야. 뺏기죠. 공매로 사는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야. 뭐 시가보다 싸게 사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공매로 사가는 사람이 가전 집 뺏겼잖아. 그럼 끝이야? 아니지. 양도세 내야지. 양도세 얼마? 70% 80%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보유세를 뺏기다가 공매당해서 공매당해서 집 뺏기는데 세금으로 7, 80%또 뜯어가.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이게 국가가 제도를 바꿔서 집을 뺏어가는 게 내일부터 너 집 내놔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뺏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언제? 내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에 종부세 부과하면 적절하게 엑시트하려고 했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매 압류되는 사람들 나올 거고 공매 처분 결과 나오면 2022년 2023년에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당장도 뭐 그런 것들이 싫어서 팔고 싶어서 매물을 내놓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가 이렇게 유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거래가 매수자들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다음 주에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살아남아요. 니들은 힘들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그래서 나온 말이고 나는 어쨌거나 최대한 보유세 버틸 수 있을 만큼 깔고 이 보유세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깐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아끼면서 살면서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난 텀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실질적으로 느껴봐서 뭔가 공격적인 이런 거에서 한 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텀에는 뭐가 그걸 했냐면 이자가 그렇게 했어요. 지난 텀에는 이자가 7%대 후반 막 지금 저축은행은 12%도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막 미쳐서 돌아갈 때는 막 집값이 2배 막 오르니까 12% 금리도 막 사람들 쓰고 그랬어요. 집 산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새마을금고 이런 게 내서 공격적으로 농협 단위 농협에서 공격적으로 대출하는 거 이런 것들 막 8.5% 이랬거든요. 1금융권 금리가 7%대 갔었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내면 사람들이 내는데 이제는 그 이자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나라가 세금으로 그래서 돈 받아간 놈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상승장 후반에서는 비슷한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더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만세 부르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버티다가 사업도 잘못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장님 얘기하는 막 그러다 잡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그거 다 경험이야? 경험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뭐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빠질 때는 올라갈 때보다는 천천히 빠지고 또 올라갔던 것보다 더 밑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또 현금 많이 가지고 잘 버티느냐. 그렇지. 앞으로 그래서 다들 존버라는 표현 쓰잖아요. 존나게 버틴다. 맞았어. 그거 엄청 써서 그때. 네. 존나게 버틴다. 네. 이 존버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지금 앞으로의 존나게 버틴다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버티기 위한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마련을 할까? 어떻게 처분을 할 거면 지금 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 재는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르는 거 오를 수도 있겠지. 오를 수도 있지만 이 규제가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아니, 정권이 바뀌면 바뀔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르려면 8% 이상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딱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8% 오르고 매년 몇 프로? 그거에 대한 보유세 부분까지도 더해서 그 이상이 오르면 똔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해서 취득세 이번에 저희 쭉 보다가 이거 딱 나오고 나서 뜨악 했어요. 그냥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오우 야 나 같으면 이거 살까? 딱 이 생각이 벌써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우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옛날의 경험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 저도 쫄보고 대표님도 쫄보 그런 상황에 어우 진짜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취득세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법인으로 취득하고 잔금 안 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잔금 안 치면 계약금 띄는 거죠. 아니 잔금을 칠 때는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낼까요? 법인 취득세?
법인 취득세도 준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12%잖아. 12%. 그렇죠. 12%죠. 그런데 일단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행위를 한 것들은 입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제들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사놓으신 분들, 분양받으신 분들 입주할 때 나 2주택인데 중과되냐 이런 것들은 다 구제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대책 710 대책 이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사거나 이런 분들 좀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회 증여, 그러니까 종부세, 보유세라든가 이런 거 회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기보다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증여하는 이런 것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냅둘 거냐? 그랬더니 이제 증여도 대책을 맞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거는 보도 자료에는 없고 직접 그렇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대책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네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대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지금 아까도 주택,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던 물건, 권리 있는 물건을 승계해서 받는 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이 8%,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없던 집을 만들었다 이건 원시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원래 세율이 2.8%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달라요. 상속받는 것도 2.8%.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취득세 세율들이 다 어떻게 내가 물건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증여세 세율은 3.5%예요. 무상취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교육세가 붙나 농특세가 붙나 그래서 3.8% 지금 내거든요. 근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형태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토지거래허가 제도처럼 살라모가바다 이런 직접적인 규제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규제는 돈 안 빌려줘. LTV 규제 제한 또는 살 때 세금 더 내, 팔 때 세금 더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간접 규제를 통해서 살 생각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규제들을 해왔잖아요. 이런 세제 등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규제를 꺼내겠죠. 제 생각에는 증여세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증여세라고 하는 건 부동산만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율, 그러니까 1억까지는 1,000만 원, 1억에서 5억 사이가 아마 20%고 그 다음 초과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걸로 아는데, 요거를 아마 뭐 세율을, 뭐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세율을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취득세 세율처럼 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별로 증여도, 증여도 주택수가 많으면 취득세가 뭐 따따블 3.5가 아니라 8%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거나. 그리고 증여는 과표가 지금은 이제 시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증여세는 시가 기준, 시가 거래사리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증여 취득세는 또 기준 시가, 과표 기준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증여할 때 발생하는 허들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지금 사실 증여가는 게 양도세보다 싸다 해서 증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높아져 버리면 이것도 비싸네. 이거 증여로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겠네. 증여세나 증여취득세나 이런 비용들이 적지 않아요. 막상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느니 파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바꿔놓을 거거든. 그거 무슨 소리냐? 대책 앞으로 낸다 그랬으니까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지금 끝내라. 지금 그냥 적당히 끝내고 이거저거 재다가 그 구멍이 계속 막히는 거야. 계속 구멍 막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확실한 시그널이잖아요. 네, 집 사지 말라고. 네. 뭐 이제 말문이 막혔어 지금. 지친다. 자, 그럴 것이다. 좋습니다. 네.